만나면 좋은 친구 MBC. 궁금한 이슈, 놓치고 싶지 않은 이슈를 추적합니다.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춘함이 전해드리는 오늘의 이슈. 국립대학교 최초로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만나봅니다. 치마 저고리를 입은 짧은 단발머리의 소녀, 이 조형물의 이름은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000번째 수요 집회를 기념하며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됐는데요.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2022년 현재 145개의 평화의 소녀상이 탄생했습니다. 대전에도 2015년과 2020년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고요. 2022년 8월 또 하나의 소녀상이 우리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춘함입니다. 저는 대전의 한 대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학교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는데 소녀상 설치 이후에 학교가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오늘 이춘함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대학교. 지난 8월 15일 밤 이 학교 교정엔 평화의 소녀상이 기습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이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치마 저고리의 맨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녀상의 모습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옆에 이 학교의 교포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에 소녀상이 세워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소녀상 설치를 추진했던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전국에 120개가 넘는 소녀상이 있지만 네. 국립대학에 설치된 최초의 평화의 소녀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 학교에 세우게 된 거예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사실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외교적으로도 여러 방면에 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대학에서 조금 더 학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어떤 명쾌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소녀상을 통해서 충남대학교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 세우게 됐습니다. 소녀상 건립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가 결성됐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건립 기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모금액은 이제 18년도 1월쯤에 그 모금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모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남은 추진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한 결과 일단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본질 그대로 가자. 하지만 소녀상은 쉽게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추진위가 수차례 소녀상 건립 의지를 밝혔지만 그동안 학교 측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주장입니다. 지지부진하게 계속 흘러온 시간들이 5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금액 2,300만 원을 저희는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상이 그렇게 제작된 상황에서 이제 압박감이 좀 커다랬어요. 그래서 이제 상을 어쩔 수 없이 좀 설치를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위는 학교와 더 이상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소녀상 설치를 강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광복절 밤 기습적으로 캠퍼스에 세워진 소녀상. 하지만 곧 소녀상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처음에 소녀상이 설치되고 나서 학교 측으로부터 불법 조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행정적인 처분대로 가면은 철거를 해야 하는데 이걸 좀 더 평화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이제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소녀상이 캠퍼스에 설치된 지 일주일 만에 원상복구 요청을 내린 학교.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의 원상복구의 요청은 대학의 승인 없이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행정행위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학교에서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그러니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 학교 측에 그동안 소녀상 설치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첫째, 대학교 구성원의 동의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 둘째, 대학교 협의체 대다수가 학내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셋째, 학내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소추위가 제시하지 못함. 넷째, 학생들 및 학내 구성원들의 무단 설치에 대한 문제 제기. 최근에 이제 독일 카셀 대학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독일 대학에서보다 한국 대학에서, 그것도 국립대학에서 소녀상을 세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는 불법 조형물로 남아있지만 언젠가는 환영받는 소녀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배들의 소녀상 건립을 지지하며 기금 마련에도 힘을 보태준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그동안 학교 측이 소녀상 설치 문제에 대해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합니다. 건립이 되고 나서 학교 측에서는 불법 조형물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요 소녀상이 그렇게 이제 기습적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일종의 파행적으로 이 건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저간의 어떤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학교 측도 분명하게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건립을 강행하고자 하니까 나름대로 절충안으로 올해 2022년도에 70주년, 개교 70주년 요 행사 기간에 나름대로 좀 의미 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좀 해보자라고 제안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의 있는 과정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소녀상 건립을 위해 마음과 성금을 모아준 수많은 졸업생들. 지금이라도 대학이 조국의 아픈 역사를 위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학내에 이 소녀상이 들어와 있고 건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여전히 이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그리고 비우호적인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좀 설득 작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추위와 함께 같이 좀 해 나가면서 이 소녀상이 충남대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뭐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좀 나아가 주기를 저희는 이제 바랄 뿐이죠. 예. 대전 서구에 있는 보라매 공원.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거리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소녀상이 대전 최초로 건립된 소녀상이잖아요. 그때의 과정들이 어떻게 되나요? 당시 이제 광복 70주년 기념해서 대전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그 과정에서 대전시랑 같이 공동으로 민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소녀상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2015년 대전에 처음으로 세워진 소녀상. 소녀상 건립을 염원하는 2,377명의 시민이 모금에 참여했고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지 7개월 만에 무사히 설치됐습니다. 대전의 시민단체들은 소녀상 건립의 비협조적인 학교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70주년을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스란히 우리 근현대사를 안고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명문대학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런 대학에서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 소녀상을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소녀상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뜯겨진 소녀의 머리카락은 가족과 고향을 떠나야 했던 단절의 아픔을 상징하고요. 움켜진 주먹은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의지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진실은 사라집니다. 아픈 역사를 바로 알고 함께 기억하자고 외치는 사람들. 그 목소리가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소녀상을 교내에 세운 건 다른 게 아니고 기억의 의미를 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상을 보면서 전시 성폭력 모든 피해자분들을 떠올리고 또 국가가 위로하지 못한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기리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억의 상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 소녀상이 학생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의미를 다지는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립대학교에 설치된 소녀상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소녀상 설치를 강행했다는 사람들. 하지만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높이 140cm의 작은 소녀상,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수많은 이들의 진심은 무사히 지켜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겐 추억, 누군가에겐 역사일 옛 대구의 모습. 그 격동의 도시를 마음껏 디자인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7, 80년대는 대구의 르네상스라 할 만큼 도시가 급격한 성장을 이뤘던 시기인데요.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개념조차 희박하던 당시부터 대구의 굵직한 상업 공간들을 디자인해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의 1세대 인테리어 디자이너신 박재봉 선생님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도심 속 여러 공간들. 그 시작에는 대구 인테리어의 전설 박재봉이 있었습니다. 대구 동성로 끝자락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레스토랑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지난 8월 세상을 떠난 인테리어 디자이너 박재봉 선생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1년 8개월의 긴 설계와 시공으로 만들어졌으며 80년대 후반의 선생님의 특유의 자취와 장인 정신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작업 초창기에 주로 사용한 둥글게 잘 다듬어진 호박돌과 벽돌을 한 장씩 적층하는 지극히 수공예적인 방식으로 각층을 표현했는데, 특히 2층에는 검은 전벽돌로 직선과 곡선이라는 서로 다른 선을 겹쳐 단단한 공간 내 부드러움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인면을 만들었습니다. 60년대 말 우연히 입문한 건축업계. 타고난 센스 덕분인지 그는 금세 대구의 소문난 디자인사가 되었습니다. 60, 70년대 사진사 이발사처럼 디자인사로 불리던 시기부터 무에서 유를 개척한 1세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도전과 용기가 필요하던 시기라 짐작이 됩니다. 74년도에 가야백화점 신축 현장에서 청사진 도면을 비롯한 견적서, 공정표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합니다. 스케치에만 의존해 진행하던 인테리어 디자인의 정확한 개념이 대구에도 도입되기 시작했고, 서울 디자이너와의 교류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8, 90년대에 들어 그 기량은 물이 올랐는데요. 당시 작업한 공간들은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당시에는 제한적인 마감재로 인해 디자인의 재능과 새로운 개념에 의한 실험적인 방법들이 활용되던 시기였죠. 초창기 작업은 재료에 대한 탐색과 실험성이 강렬하게 드러나는 프로젝트들이 많았어요. 또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주도해 나가시는 감각이 탁월하셨고, 본인이 구상하신 바를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시는 아주 고집스러운 분이었죠. 이곳이 바로 그 시기 박재봉 선생의 걸작인데요. 특별한 날에 찾던 명소이자 단골 손님들의 사랑방이죠. 아이들 어릴 때 와서 돈가스도 먹고 했거든요. 또 뭐 다커스도 데리고 왔었고 했으니까 세월로 따지면 한 3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오랜 단골이던 숙례 씨에게 이 공간은 예전보다 더 특별해졌는데요. 어렸던 딸이 장성해 무려 이곳의 사장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이 집이 인수할 사람이 없어갖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를 했죠. 이런 집이 있다고. 그랬더니 딸이 참 무지의 소치로 젊어서 그걸 인수해가 막 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하고 운영을 하셔가지고 예. 선생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면은 예.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80년대 대구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레스토랑. 이곳 역시 우리가 보존해야 할 역사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학교 때 20살 때 여기 위층에 중국어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게가 그때 망했다. 그래서
이 가게는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바로 인수했던 공간이에요. 이제 손님으로 와서 앉아 있어도 재밌지만은 같이 일을 해도 재밌고 그냥 이 공간 자체가 저한테는 힐링 공간이고 놀이터고 그래요. 90년대 이후 박재봉 선생의 작품에서는 현대적 양식과 자연의 어우러짐이 더욱 부각되는 듯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골목에 남아 있는데요. 한때 대학 교수들이 많이 살았다는 만촌동 교수촌에 위치한 전통 찻집입니다. 하왕산 아래서 찻집을 오래 운영하신 의뢰인의 부탁으로 만든 찻집입니다. 2002년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원형을 유지하며 같은 주인이 운영 중에 있어요. 외진 주택가에 지어진 이 공간은 동네 곳곳마다 카페가 생겨나는 지금도 여전히 전통 찻집이란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흔치 않던 노출 콘크리트와 우드 사이딩, 기와와 석축 등을 믹스 매치하여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듯 다소 투박스러운 모습이 꽤나 인상적인 모습 공간입니다. 여러 양식과 재료가 혼재된 모습이 교수촌 골목이라는 공간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펼쳐지는 아늑한 내부.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인의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집 자체가 높은 곳에 위치하였고 계단을 밟고 올라간 뜰에서는 마치 내 집 정원을 보는 듯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입구에서 보면 기역자 건물의 처마를 따라 나무문을 열고 들어선 실내는 예술품과 고가구 등으로 연출되어 있고 정원을 둘러싼 회랑과 함석으로 마감 처리한 화장실의 내부 벽면 인테리어라든지 다실 자식과 입식의 혼용 공간이 과거를 존중하되 단지 과거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복원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던 선생님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02년쯤에) 재능 기부로 작업한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선생님의 수작인데 원래 지하 술집에서 교회로 나무 각재로 노출한 뼈대와 그 사이로 보이는 벽돌, 페인트로 무심히 그려놓은 듯한 십자가, 재사용한 나무 바닥재로 리노베이션의 가치뿐만 아니라 종교적 성찰과 영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소박한 교회답게 구현한 공간이죠. 소박하지만 공간의 가치를 빛내는 박재봉 선생의 작업. 지금도 이 작은 찻집에는 많은 손님들이 쉬었다 가고 있습니다. 그의 흔적을 따라 오른 마지막 장소는 팔공산입니다. 산중턱의 이 작은 레스토랑은 노년의 박재봉 선생이 작업한 곳이기도 합니다. 칠순에 가까운 나이에 작업하신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여기 레스토랑은 주변의 고즈넉한 풍경을 해치지 않고 항토 콘크리트라는 실험적인 재료와 목조 트러스 구조가 지닌 조형미가 소박한 아름다움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독특한 건물 외경과 따스하게 꾸며진 내부. 이곳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박재봉 선생이 추구하던 작품 세계와 가장 유사하다고 합니다. 30-40년 전만 해도 담배 창고, 정미소, 소금 창고라든지 농어촌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며 특히 담배 창고는 나지막한 시골집 사이에 탑처럼 우뚝 솟은 독특한 모양으로 추억과 호기심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지금은 존재 가치조차 평가받지 못한 채 점차 사라져 버리고 있지만 주변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자연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된 건축물을 사진에 담기를 좋아하셨고 여기 레스토랑은 그의 작업 세계의 근간을 이룬 마치 담배 창고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파티장으로 변신했는데요. 첫 돌을 맞은 아기를 축복하러 가족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도윤이를 축하하는 자리네요.
저희가 소규모 돌잔치 이제 알아보던 와중에 건물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오게 됐는데 실제로 내부도 너무 예쁘고 외부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만족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기운이 좋아가지고 사진도 너무 잘 나오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어서 완전 만족합니다. 좀 자연 속에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되게 초록색으로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건축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요. 이 공간을 기획하고 지금까지 소중히 가꾸고 있다는 이곳의 주인장. 박재봉 선생과의 인연도 깊다는데요.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게 하는 선생님인데 이제 자기 작업에 대한 그 측면에서는 뭐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으니까 그런 분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공부방 겸 놀이방 겸 해가지고 공간을 하나 마련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네는 가능하면 집을 지어도 산자락 밑에 지어라. 그래가지고 외국 여행도 같이 막 건축물 보러 같이 다니고 이렇게 평상시에도 같이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랑 선생님이 이렇게 추구하시는 거하고 많은 부분 좀 맞아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하고 선생님도 되게 애정이 있으셨죠. 이 건물에. 갈수록 이제 애정이 생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17년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능하면 큰 틀은 손을 안 대려고 뭐 작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큰 틀은 손 안 대려고 애쓰고 있죠. 요 벽에 요 구멍 3개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데 저 뒤로 은행나무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저게 은행나무 물들 때도 보이고 다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좋아하고 이 벽면은 이제 우리가 그 작가 중에 혼더르트바스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 사이클링을 표현한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막 우리끼리 분필로 그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나중에 보시고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도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박재봉 선생은 그 변화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작품들이 변화의 물결 속에 사라지고 있죠. 상업 공간은 대체로 수명이 짧습니다. 그 박재봉 선생님께서 하셨던 인테리어들도 대다수 가게의 폐업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동성로의 재즈 카페도 코로나19 여파로 2년 반째 휴업 중이거든요. 언젠가는 선생님께서 하신 마지막 하나의 작품까지 문을 닫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본인이 하신 공간 작업보다 언급해드린 잃어버린 건축물과 장소를 담은 사진들을 묶어 책으로 내길 원하셨으며 현재 후배 건축가에 의해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공간에 담고자 했던 소박하고 따뜻한 한국미를 상기 개성시키는 노력들과 대구의 근현대사적 공간 디자인의 태동과 형성이라는 가치로 재평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구 인테리어 디자인의 전설. 비록 박재봉은 떠났지만 그의 공간들은 누군가의 추억과 함께 오랫동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느낀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 발 아래 백성들의 고통을 모른 채 한다면 어찌 참된 선비라 할 수 있겠는가? 400년 전 경상도 상주 땅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인 조내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활동과 가치를 재조명한 프로그램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낙강의 뜬 달. 그 생생한 제작 과정을 지금 만나보시죠. TV가 없던 시절엔 드라마를 눈이 아닌 귀로 즐겼습니다. 자세한 장면을 보여주기보단 음악과 효과음 그리고 성우들의 연기만으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영상만큼이나 오디오 콘텐츠가 다시 사랑받고 있다죠. 그 대세를 타고 2019년부터 경상북도 지역의 역사를 담은 라디오 드라마가 매년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선시대 의료기관이었던 조내원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조내원은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데요. 임진왜란 이후 전쟁에 기근, 역병까지 돌던 그때 쓰러져가는 지역민들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따뜻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조금 보태기로 합니다.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장대현 선생을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이 지역의 소재를 가지고 지역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작년 말에 고민을 하게 됐고 저희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을 돕게 된다는 조내원 정신. 제작진은 이 따뜻한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각각 그 역병과 아픔 속에서 측은지심의 마음을 함께 좀 나누는,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회복하는 시간이 조금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준비 과정에만 꼬박 1년이 들어간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얼마 전 막바지 녹음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드라마 촬영 현장? 아니죠. 드라마 녹음 현장 살짝 보여드릴게요. 필부터 살아주자 이랬니? 옆으로 비키면서 우와, 정말 싸우는 소리처럼 생생하게 들렸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입니다. 당시 경상도 상주 지역은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기근과 역병으로 피폐해진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쓰러져가는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조내원입니다. 나는 생각하지 말거라. 그래도 제가 아직 배울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모님은 기운을 회복하실 거예요. 민초들과 함께 살아가는 선비 의사들이 의술로서 의를 행하는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조내원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상주고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담아냈습니다. 환자들의 삶과 죽음, 약재를 둘러싸고 드러나는 욕망과 야망, 거기에 사랑과 배신까지 얽혀있는 이야기라는데요. 이 드라마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조내원 낙강에 뜬 달에서 주인공 서정방 역할을 맡은 성우 방성준입니다. 서정방은 조내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좌충우돌, 또 그러면서도 정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아주 예쁜 캐릭터입니다. 약재의 식물 도감을 그리는 윤필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남장 여자이기도 하고요. 성격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갑고, 그래서 나중에 그 윤필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가는지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의 고초를 라디오 드라마는 분명 소리만 전달될 텐데 성우들은 목소리에 감정을 담기 위해서 표정 연기는 물론 손짓과 발짓 모두 해가며 최선을 다합니다. 몸의 제스처 같은 거나 시선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연기의 리얼리티가 훨씬 생겨서 듣는 분들께서 이렇게 그게 작품에 훨씬 더 몰입하고 상상하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의도라기보다 저도 모르게 그런 연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연기뿐만 아니라 라디오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또 다른 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음악과 효과음입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집신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장면에서는 양반들이 짓는 가죽신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 거에 이제 시대에 따른 효과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인물들에게 캐릭터성을 좀 줄 수 있는 음악들을 많이 배치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음모나 계략 같은 이야기가 많아서 그 분위기를 잘 깔아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서 작업해봤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라디오 드라마 가장 큰 매력은 어떤 점일까요?
오로지 소리로만 들으면서 그 그림을 연상해내는 이 상상이 라디오의 가장 큰 매력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드라마이기 때문에 성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훨씬 더 풍부하게 느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상상하는 등장인물의 모습과 풍경은 달라도 모든 청취자들이 똑같이 느꼈으면 하는 것도 있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미 400년 전에 우리 고을 상주에서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이끌어냈다는, 그래서 백성들을 구휼하고 치료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굶주리고 아픈 백성은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돌보았던 존혜원. 인간을 사랑하고 돕고자 했던 그 마음이 지금 시대에도 잘 이어지길 바랍니다. 라디오 드라마 존혜원 낙강에 뜬 달.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름다운 금강송이 가득한 울진. 금강송 숲의 맑은 공기가 느껴지시나요? 지난 산불의 위협을 이겨낸 금강송 숲길에서 힐링 워크가 열렸습니다. 껍질이 양쪽 다 벗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수액이 굳으면은 우리 과수목, 전목 찾는 형태가 돼요. 껍질하고 어떻게 붙어. 그러면은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숲길 힐링 워크가 그냥 열린 게 아니라고요? 네, 맥주 축제 보러 왔습니다. 맥주 축제 하러 왔어요. 울진 맥주 축제 참석하러 왔습니다. 울진군 금강송면에서 올해 처음으로 맥주 축제가 열렸는데요. 울진의 자연 속에서 즐기는 수제 맥주 한 잔. 이런 게 바로 힐링 아닐까요? 울진의 특산물을 이용한 맛있는 맥주와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자리. 제1회 울진 맥주 축제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울진 소광리. 마을 뒤쪽으로 푸른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에서 소담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울진의 로컬 푸드를 담은 맥주와 울진의 로컬 푸드를 이용한 음식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지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이 축제는 어떻게 준비된 걸까요?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울진에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을 좀 위로를 해드리고 또 화재 이후에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한테 금강송을 좀 알리고 싶어서 여기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맥주 축제라면 시끄러운 음악과 공연 소리, 북적이는 인파를 떠올리게 되지만 울진의 맥주 축제는 다릅니다. 도란도란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맥주의 맛을 음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세계 3대 맥주 축제가 삿포로, 칭다오, 이제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가 있는데 광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소광리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금강송 군락지 안에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힐링을 주제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좀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소란스럽지 않은 그런 취지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금강송도 식후경. 힐링도 힐링이지만 맥주 축제인 만큼 오늘의 주인공 맥주부터 만나봐야죠. 생맥주부터 병맥주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가운데 울진의 특산물을 이용한 맥주가 있다는데요. 도대체 뭔가요? 저희 울진 맥주는 인디안 페일에일, 또 골든에일, 특히 울진 지역의 특산물인 해방풍을 발효해서 만든 해방풍에일, 또 금강송 솔잎으로 만든 솔잎에일, 예, 이렇게 현재까지 4종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울진의 특산물이자 술을 담가 먹으면 중풍을 막아준다는 해방풍. 이제 맥주로 즐길 수 있다는 건데요. 몸에 좋은 술이 맛도 좋을까요?
어때요? 울진의 대표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과일 향이 나면서 아주 청량한 감도 있고 시원하고 맛있어요. 식감이 센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네요. 목넘김이 부드럽고 에일인데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약간 가슴을 좀 시원하게 하는 느낌. 맛이 보니까 망고 향도 나고 깔끔하고 뭐라 해야지?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맛이에요. 상큼한 맛. 맞아요. 맥주의 성격을 결정짓는다는 홉. 울진에서는 맥주의 주재료인 홉도 시험 재배를 시작했는데요. 울진이 홉을 재배하기에도 아주 좋은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요? 저희가 원래 맥주재는 홉을 시험 재배한 곳이고요. 이게 고냉지라 이렇게 홉이 잘 자랐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작지를 늘려서 여기서 수확되는 홉으로 수제 맥주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맥주에 곁들일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가 볼까요? 독일식 소시지부터 피쉬앤칩스, 드립 커피에 독일식 족발인 슈바인 학생까지 뭐부터 맛보러 갈까요? 우선 탱글탱글 소시지가 눈길을 사로잡죠. 지금은 이게 전통 독일식 소시지랑 햄 만들고 있는데 특징은 이제 울진 홍게랑 맑은 대게라고 말해야죠. 그리고 송이버섯 주로 있는 거예요. 약간 퓨전 독일 소시지, 한국 독일 소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부스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바로 피쉬앤칩스. 튀기면 다 맛있다지만 여기선 좀 더 맛있는 튀김을 맛볼 수 있다는데요. 재료가 남다르다고요? 생선. 여기 이제 울진에서 많이 잡히는 대구로 만든 피쉬앤칩스거든요. 그다음에 오징어하고 섞어서 이렇게 같이 튀겨서 드리고 있어요. 맥주 안주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후식으로는 향긋한 드립 커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울진 자활센터에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울진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드립백 커피가 있다고요? 저희는 울진의 관광지 명소 5곳을 커피 드립백에 담았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관광지를 커피에 담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어느 지역을 가셔도 컵에 걸쳐서 물만 부으면 또 커피를 드실 수도 있고 또 지역을 홍보할 수도 있는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취지가 좋은 같이 맥주 축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솔수 풍경을 보며 울진의 특산물로 만든 맥주와 음식을 즐기는 축제. 손병복 울진군수도 산불 재난을 겪은 군민들을 위로하고 울진을 홍보하기 위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이 수준이 높은 이 맥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재료로 이 소세지도 제가 게살이 또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맛이 상당히 독특한 맛을 주고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서 한층 더 이렇게 개발을 해서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처음 열린 울진 맥주 축제. 참석한 시민들의 평은 어떨까요? 울진에서 이렇게 맥주를 만드는지도 몰랐었는데 그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맥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알게 됐고 맛이 되게 좋은 맥주. 그래서 먹어도 안 취하는 이상에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너무 정겹고요. 좋아요. 여기 진짜 완전 구석진 곳에 있어요. 이 차 타고 구비구비 이렇게 갔는데 여기 맥주 축제에 있다니? 이거 그냥 뭐 진흙에다가 보석 찾은 기분. 너무 좋습니다. 짱이에요. 울진 맥주 축제 많이 너네들 오이소. 울진의 특산물을 더 널리 알리고 울진 금강송의 아름다움도 널리 자랑하는 울진 맥주 축제. 앞으로도 힐링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길 응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촬영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음식 그리고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것은요, 후추와 겨자를 뛰어넘는 천연 향신료라고 합니다. 이걸 음식에 넣게 되면 맛과 풍미를 더해주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뭔지 궁금하시죠? 근데 이런 게 진짜 있나?
17세기 고추가 전해지기 전까지 우리의 매운맛을 담당한 천연 향신료가 있습니다. 열매부터 나무, 잎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초피인데요. 특유의 향과 맛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수확하자마자 팔려나가는 것은 기본,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데요. 광양 농부들의 웃음꽃을 활짝 피게 만든 주인공, 초피에는 어떤 맛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백운산 자락은 초피를 재배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울창한 수풀이 우거져 있어 그늘이 지고 배수가 잘 되는 환경 덕분이죠. 초피는 비슷한 생김새 탓에 산초와 헷갈리기 쉬운데요. 잎과 열매의 생김새 그리고 먹는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초피와 산초,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천연 향신료 찾아서 왔는데 예. 제대로 찾아온 거 맞습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예. 지금 초피가 수확 시기인가요? 시기는 봄부터 시작해서 네네. 예, 늦 가을까지 바쁠 때는 조금만 따고 네. 여기는 또 매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또 수확을 못 하니까 매실 따고 수확하고 와, 그러면 또 상당히- 가격도 오르고 진짜로? 예. 이 나무 하나 수확하면 어느 정도의 수확 금액이 나오나요? 그건 비밀로 해야 저한테만 되는데 살짝 얼마 정도? 하나만 하는데 이게 한 30kg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계산해 보십시오. 잠깐만. 약- 키로당 5만 원이 나오는데 네. 30kg 나오면 5, 35, 100원. 여러분, 저는 이제 직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 지금부터 오늘부터 한 그루의 초피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아이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라도 일손이 모자라서 죽겠습니다. 좋아. 양성아 리포터, 오늘 유독 수확 의지를 불태워 보는데요. 복장까지 갖추면 일할 준비 완료. 제가 이제 앞치마까지 다 맸으니까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예, 이리 어머니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예, 요 나무를 이렇게 일단 잡으시고 네. 예, 열매만 이렇게 끊어서? 손톱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열매가 익을수록 붉은 빛을 띠는 초피는 가을의 그 맛과 향이 뛰어난데요. 초피 나무 근처에는 모기가 없을 정도입니다. 놀라운 집중력으로 수확에 열을 올린 양송아 리포터. 그런데 노동보다 힘든 게 있다는데요. 자꾸 도달하는 식욕입니다. 아이고 네, 많이 고생했습니다. 따셨습니다. 야. 아이고 사랑스럽다. 야, 이 향이 아주 그냥 뭔가 약간 식욕을 돋는다고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맛있는 걸 좀 먹고 싶은데. 겉절이 네. 할 때 거기에다 이렇게 넣어서 하면 완전히 특이한 향이 나기 때문에 이걸요? 쌈바구니 좋고 네. 장어탕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잘 해 먹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러면 열심히 수확했으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초피 열매는 음식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소화를 촉진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데요. 육류의 누린내를 잡는 것이 관건인 수육부터 장어탕까지 별다른 재료 없이도 이 초피만 있으면 맛있는 요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입맛을 살려줄 열무김치까지 준비해보는데요. 초피 가루를 뿌려 풋내를 잡고 향긋함은 더하죠. 그런데 초피를 활용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요. 네, 제피로 당금주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시기적으로 너무 제피가 약이 오르고 좋아서 향도 좋고 해서 당금주를 한번 담을까 합니다. 약 1.8리터 한 병에 한 약 200g 정도 넣어가지고 담가놨다가 드시면 여러 용도로 쓰실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3개월을 숙성시키면 초피 담금주가 완성됩니다. 독특한 향과 맛으로 음식의 풍미를 끌어올리는 명품 조연. 초피 덕분에 밥상이 더 특별해졌습니다. 이렇게 근사한 밥상을 차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이, 그래도 제피 맛을 보고 가셔야죠. 그렇죠. 야, 우리 어머니가 맛있게 또 차려주셨으니까 맛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가 그래도 이제 국에 초피가루 먼저 좀 넣어가지고. 네. 그냥 장어탕을 먹을 때랑은 초피가루 넣으면 향이 훨씬 더 좋고 맛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 초피는 동의보감에도 그 효능이 나와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약재로 많이 쓰였는데요. 초피 열매 껍질에 포함된 매운맛 성분인 산쇼올은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요. 입이 얼얼해지는 건 초피 열매 껍질과 잎에 있는 크산톡신 성분 탓인데요. 진통 효과가 있어 관절염과 치주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어머니랑 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초피를 드신 거예요? 시집 와서 먹었습니다. 아 고향이 여기가 아니세요? 예. 첫 번에는 좀 이상했죠. 먹고 나니까 그 뒷맛이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불안한 맛이 나더라고요. 첫 번에는 좀 너무 향이 독특하니까 네. 약간 거부 반응이 왔어요. 전혀 먹지 않는 상태였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입을 자꾸 짭짭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뒷맛이 뭐 박하사탕 먹었다가는 좀 그렇지만 그런 기분으로 상쾌하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뭐 초피를 촬영을 왔다가 초피의 매력에 흠뻑 빠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뭐 장어탕에 초피 정도만 넣었었는데 오늘 퇴근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음식에 초피를 좀 넣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음식에서 빛나는 식재료 그것이 바로 초피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도 맛있는 음식에 초피 넣어서 건강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초피가 최고야! 독특한 향과 맛으로 강렬한 기억을 남기는 천연 향신료 초피. 음식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 넣었을 뿐인데 건강에도 좋다니 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음식 문화를 한 차원 넓히며 더 사랑받고 있는 초피. 앞으로는 또 어떤 맛있는 이야기를 써내려 갈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